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나무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 그 다음에 투자가,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꽤 오신 것 같아서 상당히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그 지수 3000의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갈지, 주주권익을 보호할지 가장 화두이고, 우리 바로 여기 우리 여의도공원 건너편 국회에서 아마 이번 주에 법안들이 심의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업계를 은퇴했지만 제가 1988년에 외국 투자가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특히 영국에 가면 투자가들이 1988년이니까 37년 전입니다. Korea Discount. 한국 기업들 재미있는데 도대체 회장이 왜 혼자 다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35년,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업 거버넌스 이사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기업 거버넌스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고, 지금 기울어진 이사회, 기울어진 운동장, 일반 주주가 소수 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한국의 좀 독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도입,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벌려놓은 기업가치 파괴의 그 수단이었던 자사주 소각, 이 3개가 저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요. 이 3개가 동시에 함께 해결이 된다면 우리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적정한 페어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외에서 저희 그 행사를 위해서 ACGA의 스테파니 린 한국 리서치 헤드가 우리 이창환 대표 얼라인 파트너스의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분들이 4분이 오셨는데 영국에서 ICGN 세계 거버넌스의 뭐 가장 그 광대한 네트워크인 거기 대표이사가 또 패널로 참석을 하세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모든 투자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뭐 ICGN 같은 데는 그 회원사들의 운영 자산만 해도 90조 달러, ACGA는 40조 달러. 40조 달러 감이 안 오죠. 대한민국 GDP의 50배, 국민연금 운영자산의 뭐 한 50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원사를 가진 ACGA, ICGN에서 참석을 해서 또 해외에서 보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따 우리 이창환 대표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JB금융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돼 있어서 작년에 아마 연초에 이창환 대표 얼라인 파트너스가 2명의 사회이사를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선임을 해서 엄청난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한 3년 전에 PBR이 뭐 0.3배, 0.4배인 회사가 지금 PBR이 0.7배. 본격적인 리웨이팅,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되고 시총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는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마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해주실 거고, 오늘 하여간 마지막까지 저희 12시까지 아마 Q&A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에 마침 또 코스피 3000이 돼서 정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게 진짜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냄새만 풍겨도
예, 냄새만 풍겼는데 지금 주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 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시장에서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3천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 그리고 그 집권 여당에서 지금 코스피 5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변에서는 이게 되냐? 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는데 여기 되게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이게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이 그 바 차트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코스피의 주당 순 자산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버니까 이제 돈을 벌고 배당을 하고 남는 걸 재투자를 하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쭉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최근 분기 기준으로 한 3천 원 정도 돼요. 네, 코스피라는 게 한 주식이라고 치면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5.9%씩 지금 성장해 왔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별로 못 올랐죠. 지금 최근 15년을 보면 거의 뭐 주가 2천에서 3천 사이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피라고 했었고 그 실질적으로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증시의 PBR이 계속 하향 추세였습니다. 네, 계속 하향 추세였고 옛날에 보니까 1.6을 찍었던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엔 더 높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그냥 하향 추세였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서야 잠깐 올랐는데 아직도 1밖에 안 됩니다. 예, 코로나 때 피크 때 이게 아마 1.3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코스피 5천이 되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PBR이 1.7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PBR이 1.7이 되면 되는데 일본이 지금 1.9, 대만이 2.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스피가 5천을 가도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뭐 경제 체질이나 사실 산업 구성이나 관점에서 봤을 때뭐 크게 뒤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순수 이 차이는 그냥 저는 기업 거버넌스의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향후 5년 내에 코스피 3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이 주당 순 자산 가치가 계속 연평균 5.9% 성장을 유지를 하면 이거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5년 뒤에는 3,99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3배만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1.3에서 1.7이 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참 이때까지 하향 추세였던 거를 반전시켜서 1.3에서 1.7이 되려면은 PBR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식 가치라고 하는 거는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PBR을 곱하면 되는데 이 PBR을 두 개로 나눠 보면은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에다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많이 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월 5일 날 지금 이제 그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 3월에 그 이제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그 안이 그거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 총회, 예, 이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상법 개정하면 충실 의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어떤 게 영향이 있는 거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PER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일본, 대만 다 뭐 15배 이상인데 우리는 9.7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향후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성장성의 부분,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신뢰도가 반영돼 있는 자본 비용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고 보면 돼요. 왜? 이제 좀 뒤통수 맞을 일이 좀 덜하겠구나.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 관계자끼리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서로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율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일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을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 지배주주와 이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이 자본 배치를 활성화 효율적으로 하고 ROE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높이게 하는 유인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지만 좋아지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이사회 선임에 있어가지고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은 그냥 지배주주가 상장회사 95% 이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장회사라고 하지만 공개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95%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그 보통 한 3, 4단계 정도의 이런 그 지주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맨 밑에 있는 핵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3% 미만인데 맨 위에 계신 이 패밀리 분들께서 이사회를 전원을 다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0%면 충분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이사회는 지금 이 지배주주가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저희가 열심히 써놨는데 이게 사실 핵심인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영권, 본인들은 이제 경영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권을 가진 회사의 규모의 성장은 중요한데, 회사 커지고 이 그룹이 커지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주가나 밸류에이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혀 팔 필요가 없어요.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뭘 원해요?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고 기업이 주주 가치가 성장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 경영권을 가진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돈을 다른 방식으로 빼갈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사회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지배주주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임명과 해임을 전적으로 지배주주가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안건을 반대한다고 해도 이게 뭐 전혀 부결되지가 않아요. 예, 괜히 본인만 연임 무산되고 그 다음 사회이사 자리에 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숫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상장 기업의 93%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고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41.8%입니다. 예. 근데 주주총회 참석률을 보면 75%밖에 안 돼요. 자, 그럼 75%의 주주가 나오는데 내가 42%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과반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안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네,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상장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도 막을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행동주의를 했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매출액 100배에 거래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두산 밥켓은 이제 배당 안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주가를 눌러 놓은 다음에 이걸 시가로 합병을 한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에 뭐 합병 가액을 공정 가액으로 한다 이걸 안 바꿔도 이건 아마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예, 더 이상 못하고 왜냐면 소송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찬성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두산 밥켓의 이사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밥켓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한다든지 뭔가 자본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냐? 저 합병은 안 하겠죠. 저 합병은 이제 안 하지만 그렇다고 더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주민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선출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국회라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없겠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국가에 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나의 선임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이사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사만 반영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주총 참석률 75%, 내 지분율 42%.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제 지금 국회를 선임을 할 때, 선출을 할 때 저희가 전 국민의 지지율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정당이 독점하지 않고 그 지지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전체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죠. 그럼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집중투표제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총 2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배주주가 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방식은 단순 투표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3명의 후보를 우리가 이사를 선임을 할 때 그 매 후보 이사 후보마다 이제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이사를 선임하게 돼요. 그래서 후보 A, B, C 했을 때 내가 200표를 가졌지만 지배주주가 400표를 가졌으면 A, B, C 모두가 우리가 반대를 해도 다 선임됩니다. 그죠? 무조건이죠. 그 우리가 추천한 후보 한 명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찬성을 해도 200표밖에 안 되고 반대한 사람이 400표면 무조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솔직히 지분 비율을 봤을 때는 2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2대 1의 지분 비율을 가졌는데 왜 2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왜 전체 이사를 다 선임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00주를 가졌는데 3명을 선임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총 1200표를 행사 가능한데 이거를 똑같이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투표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주주인 저희도 200주를 가졌지만 600표를 행사 가능한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배주주는 2명의 이사가 선임이 되고 소수주주는 1명의 이사가 선임이 돼요. 즉 지분 비율인 2대 1대로 이사회도 2대 1이 돼요. 예를 들면 국회도 치면 지지율이 A 정당이 60%, B 정당이 40%면 국회를 6대 4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6을 가진 사람이 국회를 100%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분율에 비례한 이제 이사회에 이제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실례로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 두산이 30%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사회 과반을 회사 전체를 다 선임하는데 근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선임이 됐다. 그래서 작년에 두산 밥켓건을 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일반 주주들이 전체 70%가 다 하나로 뭉치지 못해요. 예, 여기 뭐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제가 경험해보고 했지만 보통은 그래도 회사 편 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면 2026년에 지금 뭐 3명의 지금 이사가 선임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25% 정도의 주주가 찬성해 준다. 전체 70% 중에 25% 찬성은 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의 이사가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명 내지 2명의 이사가 선임됐을 때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사회에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과반이 아닌데 이거 의사결정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주주총회 절차가 제대로 준수됩니다. 원래는 뭐 상장사 이사회 보통 뭐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합니다. 우리 다 서로 가가지고 밥도 좀 먹고 골프도 몇 번 치고 하다 보면 다 서로 친해지고요.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뭐 부결도 안 될 거 다 그냥 회사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회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돼요. 불법만 아니면요. 근데 이제 누가 한 명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하면 일단 그 소집 통지 절차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사회를 할 때 한 1, 2주 전에 통지를 하고 자료도 주고 Q&A도 하도록 돼 있어요. 제대로 안 합니다. 네,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회사에 그 이사분들 다 하나씩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제 사전에 오케이 받고 이제 이사회 때는 그냥 요식 행위를 하거든요. 이런 거 제대로 준수하게 되고요. 이사회 질의응답도 제대로 합니다. 이제 이메일로 질문 보내고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 보내고 이 답변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 누구나 한 주만 가져도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투명하게 이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회 안건에 우리가 그 부결을 못 시키더라도 독립적 의견을 표명을 하고 이 이사님들이 이것도 반대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넣어달라. 지금 이사회 의사록 받아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자님들이 제 생각에 뭐 어떤 우리나라 회사 주식 한 주 사신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제대로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FM대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 외에도 정말 명백하게 잘못됐다 싶은 거는 이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주주 추천하신 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회이사들을 설득 시도도 가능합니다.
대형 상장회사에서는 이사회 과반이 사회이사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다 거수기라고 무시하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다 나름 생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할 뿐이고 나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만 이거를 누가 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또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걸 되게 싫어해요. 예. 이 지배주주들은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지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싫어해요. 경영권 유지되더라도 한 명만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예.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이게 ROE가 30%씩 나오던 되게 우량한 회사였는데 저희가 지금 ROE 제고를 해야 PBR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게임 회사인 넷마블에서 25% 지분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하게 이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25%를 사는데 거기다가 이사회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현금을 받고 거래를 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를 장악하자마자 배당을 그냥 배당 성향을 90%에서 20%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ROE가 30%에서 20%로 다운되죠. 보면은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요. 아, 우리는 뭐 성장을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온갖 핑계를 대는데 90%할 때도 성장 잘했는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만 했어요. 예, 졌습니다. 47대 53으로 졌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회사의 행동이 바뀝니다. 왜? 이사회에 누가 독립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를 안 했다. 그리고 그 상법 개정이 돼서 주주 충실 의무만 도입됐다. 그러면 배당 성향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나쁜 행동은 못 하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시도만 해도 이사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바로 바뀌죠. 목표 자본구조 도입 정책 도입하고 주주 환율 올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에 의해서 통과됐다. 그래서 대형 상장사들은 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 이제는 이 이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선임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잘하면 우리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투표권이 이제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이사회 행동 변화가 필요한데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투표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 의결권 자문사 여기 서스틴베스트에서도 오셨는데 우리나라 의결권 자문사들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다 찬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일단은 공개된 정책에는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를 반대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이거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겠다고 제가 보니까 선거철에 보니까 우리 집에 배달 온 브로셔에 거기에 집중투표제 도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꼭 하겠지 싶은데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상법 개정한 다음에 우리 상법 개정했다 이렇게 하고 집중투표제는 안 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제 민주화하면서 그때도 집중투표제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에도 민주당에서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을 하려고 그랬지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꼭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국거래소에서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재계나 이런 데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니 해외에는 없다. 해외는 없다. 왜 우리나라에만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따가 이제 나오실 그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해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인은 왜 없냐? 그 가장 큰 차이는 이 상장 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지배주주가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배주주가 있고 주총 참석률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과반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사회라는 게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이 공개 기업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능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 사우디,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만의 밸류에이션을 보셨겠지만 대만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저는 거버넌스 좋다고 보고, 지난주에 아마 TSMC 그 세미나 때도 그런 부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집중투표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 3년, 5년 제가 비교해 봤고요. 코스피 200 대비해서 집투제 도입 기업들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고, 이거는 심지어 배당을 고려 안 한 겁니다. 배당을 고려하면 집투제 도입 기업들은 배당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 상승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걸 실증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면 무슨 적대적 M&A가 된다느니, 무슨 뭐 외국계 무슨 뭐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국계 투자자가 이사회를 뭐 잡아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사회가 보통 9명이라 그러면 이미 시차 임기제라는 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명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 소수주주들이 주총 참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보통은 현 이사회 혹은 지배주주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3%, 5%를 가지고 이사회에 추천을 하고 싶어도 이 한 명을 넣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3명 정도를 보통 1년에 뭐 만약에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25%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이거를 이사회에 임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겨우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 뒤에다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사 숫자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이거를 방해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3명 뽑을 때 2명 뽑고, 아니면 1명 뽑으면 집중투표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33%의 지지를 받거나 50%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5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75% 주총을 참석하는데 지배주주가 42%를 이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33% 받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고려한 케이스를 보면 이거를 경영권 방어 장치로 오히려 쓰는 경우도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적대적 M&A가 어려워집니다. 집중투표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혹시 주주 충실 의무가 별도로 먼저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면서 이제 뭐 빨리 이제 그만 먹으라고, 이건 그만하자고 막 로비를 하거나 막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눈 바짝 뜨고 이거를 꼭 관철시켜야 되는 게, 이거 없으면은 코스피 5천이 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자산총액 2조 이상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 원래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정부 공약대로라고 하면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된다. 그러니까 배제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산총액 2조 이하 회사들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중투표제 원래 그 도입하는 정관 변경할 때 의결권을 3%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대규모 상장에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상장회사에다가도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 작은 회사들도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야지만 이게 그나마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일반 주주를 생각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코웨이의 케이스처럼 그런 사례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문제는, 이제 자산총액 2조 이상에 대해서는 꼭 의무화가 돼야 되고, 이제 자산총액 2조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주주들의 힘으로 이거를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3% 룰을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을 하는 입장인데, 3% 룰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거 넣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결권 자문사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다 찬성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있어요. 왜? 한 명 이사회 독점하는 게 잘못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 중에
굉장히 영향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모사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 투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좀 별다른 그 회사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반대를 주로 해요. 찬성률이 26%에 불과해요. 그래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가결률이 6.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한국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해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에듀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한국에 맞게 권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자산총액 2조 이상은 괜찮아도 2조 이하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해결이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면은 그 핵심 지배구조 핵심 지표라고 해서 15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근데 이 15개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중에 그 사실 이게 다 경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주주총회 집중일 2회 개최 이거 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다음에 뭐 주총 표대결 없을 때 전자투표 실시하는 거 되게 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과 사실 되게 중요한 집중투표제 채택 혹은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똑같은 선상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같은 레벨인 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도자료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집중투표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우리 1등이다. 높여졌다라고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것만 다 이제 도입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저런 제일 중요한 거 저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사회 관련해서 집중투표제 채택,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구분을 해서 핵심 중에 핵심 지표의 준수율, 그 다음에 그냥 뭐 덜 핵심적인 거 준수율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해야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압력을 받을 거다. 예, 여기까지 저희 말씀드리고요. 여기 별첨 자료에 보시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을 때 이게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실제 소송에서 주주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는 되게 쉽지 않다.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증거 개시 제도가 아직 없고 뭐 상사 법원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IMF 때 너네 이게 IMF 맞은 이유가 이런 문어발식으로 순환 출자 해가지고 그 오너 1인이 약간 막 대마불사식으로 돈 빌려서 투자하고 해서 IMF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공고를 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하면서 도입된 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3%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례를 조사해 놓은 건데요. 그 집중투표제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주주 안건을 분석했는데 29번의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제 그 작은 회사들은 3%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30% 갖고 있으면 정관 변경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 통과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고려아연은 이제 대주주가 제안한 거니까 이거 조금 다른 사례고 오스코텍에서 유일하게 정관 변경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기관 투자 지분이 낮아서 이제 외국인 의결권 자문사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된 거예요. 예, 되게 웃긴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테파니 린이고요. 한국과 싱가포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아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ACGA에서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선 ACG의 간단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1999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IMF 이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2개의 아시아 시장에서 거버넌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또 옹호 그리고 참여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한 규제 당국, 이해 당사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회원제 협회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회원들도 있고요. 저희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투자자 같은 경우 전 세계 가장 유수의 자산 운용사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4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CGA 같은 경우에는 시장 리서치 보고서를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주제 그리고 다양한 규제 당사자들과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12개국의 많은 기관들과 규제 당국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규제 변화를 위한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규제 문제를 또 제도적인 중요한 기업에 집중해서 옹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출간물이 저희 경년제로 출간하고 있는 CG워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CG워치 보고서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관행들을 12개 시장에서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국가별로 이런 기업 거버넌스를 7개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저희 많은 활동들이 규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접근법을 위해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의 회원과 함께 공동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워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회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가 서울에 항상 방문을 해서 AGM 시즌별로 저희 사절단을 보내서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총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사께서 이런 집중 투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좀 더 광범위한 트렌드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트렌드를 한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주주 액티미즘의 부상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한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집중 투표제라는 제도가 이 큰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ACG에서 드리고 있는 공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시장에 1,500만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다양한 플랫폼과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주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참여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주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런 행동주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업 거버넌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후 그 모멘텀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목격하고 있는 것은 또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3% 룰입니다. 모든 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사회 선출에 있어서 효과적인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투명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규제 당국에서 향후 몇 년 동안 많은 조치를 취해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규제 당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수 주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또 영문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시의 소수 주주에 대한 평가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또 이렇게 저희 한국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 그 CG 워치 서베이에 따르면 한국 평가가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 점수도 2020년 52.9%에서 23년 57.1%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더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순위도 9위에서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최근의 발전 상황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작년에 도입이 되었죠. 처음에 도입됐을 때 많은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주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점으로서 주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밸류에이션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마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소유 구조 그리고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이런 지배구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무적인 조항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이런 기업의 밸류업을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을 시켰고 또 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죠. 이 사회의 책임성 문제라든지 또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ne of the most persistent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그런 한국 시장의 도전 과제는 바로 소수 주주들에 대한 그 이사회의 책임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을 하게 되지 독립적인 스튜어드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가치를 저해할 수 있고 또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자본 거래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 물적 분할 이슈 또 시비 그리고 자사주 관련 이런 상황에서 이 지배주주의 이익이 내지는 경영진의 그 이익이 소수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에 대해서 소수 주주가 발언권이 없고 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이런 사례에서 나타났는데요. LG화학 그리고 두산 구조조정 이창원 대표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독립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구조적인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때 소수주주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발언권 그리고 영향력이 전혀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ACGA가 이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제안을 했습니다.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공식 서한을 제출을 했고 이 상법 개정안을 지지했는데요. 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할 것이 그것이야말로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한에 또 다른 제안들도 포함을 시켰고 이것이 장기적인 정책 제안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확대할 것,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회 별도 분리 선출 범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것, 사회이사라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라고 바꾸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형태로 주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 그리고 또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것. 그래서 독립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 또 하이브리드 주총 이런 이야기는 많이 그래도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중 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결국 이 소수 주주들이 의사를 선출할 때 좀 탄력적으로 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주주가 한 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한 이사 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명이 지금 선출 대상이다. 그러면 그 500표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2명에게 따로 분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이 임명한 그러한 이사 후보가 선출되는 가능성을 높이게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대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법 하에서 3%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이 집중 투표제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옵트아웃을 이 정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옵트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12개 기업만이 집중 투표를 할 수 있게 지금 상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 나왔던 것 이사회 책무성과 또 그 기업 지배 구조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투표제가 한국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환경을 봤을 때 소수 주주들은 통로가 별로 없어서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몇 개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잠재적으로 소수 주주들에게 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발언권을 줄 수가 있는 수단입니다. 3% 의결권이 있어서 감사위원회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신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결국 이사회 구성도 좀 더 다변화될 것이고요. 한 명의 이사회를 선출한다고 큰 차이가 있을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독립 이사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더 까다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또 경영진을 더 견제하고 감시할 수도 있으며 간과했던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독립 이사만이라도 소수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으면 큰 차이가 있고요. 이 집중 투표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3% 의결권 제한이 그 집중 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집중 투표제를 가능하게 하면 이제 외부 세계에도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한국이 제대로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투자 심리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외국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집중 투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수단으로서 더 광범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고요. 격차를 줄여서 소수 주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투표, 발언권, 그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 투표제에 대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이후로 멤버사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집중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대리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프록시 어드바이저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적절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들은 결국 그런 매뉴얼한 지시사항을 결국 이제 구두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투표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배분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됐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이런 집중 투표제를 이런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ACG의 회원사들이 또 우려를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투표가 제대로 집계가 되었는가 아니면 이게 뭐 포함이 아예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3, 2024년도 있었던 주총에서요. 저희는 계속해서 프록시 어드바이저 그리고 또 주요 중개 기관들과 함께 이런 의결권 자문사들과 함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도전 과제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의 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고 이 모멘텀을 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인 그런 거버넌스 개혁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좀 더 포괄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기업 거버넌스 로드맵을 기업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향후 3년에서 5년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방향을 내다보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그 부서별로 그리고 이런 로드맵이 있으면 한국에서 주요 기업 거버넌스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그 이사회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충실 의무도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고 이 법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제공을 해서 더 훌륭한 그런 이사의 임무 기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합니다. 집중 투표제 그리고 3% 의결권 제한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CJ와 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ACG에서 대표단을 이 주총 시즌에 한국에 모셔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문의 목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또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기업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제 그 피투자 기업과 인터랙션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저희 대표단이 방문을 한 다음에 이 연구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ACG에서 이런 권고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시 이 투표 결과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 주총 이후에 그리고 또 사업 보고서와 독립 감사 보고서를 주총이 열리기 3주 전에 적어도 공개하는 것, 또 이사회 독립 이사들 그리고 또 의장이 주총에 반드시 참석할 것, 그리고 또 주총에서 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
그 중에 긴급한 게 바로 주총 소집 안내입니다. 상법에서는 14일 이전에만 안내를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좀 솔선수범을 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하고 주총 소집 안내를 28일 전에 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토론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군데 사회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한두 군데의 경험을 아까 오프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사회의 광경이고 저희가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제가 선임이 된 건 아닌데 그 회사의 주요 주주인 펀드의 추천으로 이제 표대결을 할 뻔했었는데 한국은 기업들이 펀드와 표대결을 하면 되게 망신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회사 추천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사회를 들어갔는데 작년 연초에 회사 이사회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고 그 토론 과정에서 회사도 스스로 소각을 하겠다고 이제 내부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했고 저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안건을 찬성을 했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 안건 올라오는데 소각 안건이 안 올라와서 제가 CFO한테 왜 우리가 연말까지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건이 안 올라오냐 했더니 좀 회사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집중 투표제로 선임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독립이사고 우리 주주 의견 일반 주주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연초에 자사주 매입을 안건으로 올렸을 때 소각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안건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결국 연말에 안건을 올려서 그 회사는 3% 자사주 매입한 거 결국은 소각을 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당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 많은 경우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집중 투표제 아니면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 멤버가 진입을 하면 모든 걸 바꿀 수는 있지만 회사의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가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고 회사의 어떠한 이사회의 기류, 그러한 논의의 초점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언론이 아실 수도 없고 보도가 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사회이사는 그분이 대법관 출신이고 장관 출신이고 대기업 CEO지만 주주의 권리, 이사의 독립성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이사지만 회장님의 고등학교 동창, 대표이사의 무슨 클럽 친구, 그러니까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집중 투표제를 통한 주주들이 선임한 원하는 그런 사회이사들이 최소한 한두 명씩 꼭 들어가는 게 기업 가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 우리 패널은 변호사이시기도 한 그 우리 그 의결권 자문사 한국의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사의 오승재 대표이사님께 먼저 패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인베스트의 오승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창원 대표님 그리고 스테파니 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도입 파트, 다음에 운영 파트입니다. 번째 이제 국내 법으로도 일단은 이렇게 정관으로서 이제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정관으로서 배제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의결권 자문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대하는 되게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도입 이후에 이제 운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 투표제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투표제는 이제 중요한 수단인데 국내처럼 이제 그 주주들이 이제 그 지배 주주들이 그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수 주주들이 어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소수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 어쩌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수 주주들이 이사회 또는 이제 이렇게 좀 참여를 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집중 투표에 대해 이제 도입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이 부분 아마 국내 거버넌스 이제 문화가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아까 주셨던 그 JB 금융 지주처럼 이런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내 이제 기업 가치를 높여내는 방법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래서 집중 투표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많이 할 필요 왈가왈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 집중 투표제가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이사회를 멤버를 잘 구성해서 그런 역량이 있는 이사회를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화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좀 본 뷰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구조적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산업적인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 투표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영향을 끌어올려 가지고 국내 기업들을 좀 높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스인베스트도 국내 의견 자문서로서 국내 기업들 전반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중 투표제는 어쩌면 약간 쇄빙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고착화되어 있던 한국의 지배 구조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때 필요한 꼭 이제 쇄빙선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쇄빙선이 앞으로는 이제 쇄빙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쇄빙선을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서스인베스트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발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네, 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그 다음에 운영이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법제도 시스템이 개선이 돼도 결국 이사회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제대로 된 이사 독립성, 주주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된 사회이사, 독립이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이 5년 전부터 2대랑 여성사회이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매경과 CFA 협회, 인스티튜트과 이사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약간 이사 양성,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이사들의 양성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we would like to hear from Jed.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런던에서 오신 ICGN 젠 시즌 대표님의 커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에서 오긴 왔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환승하면서 거의 놓칠 뻔해서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ICG는 ACJ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개선을 글로벌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시스템적인 변화가 정책에서 있어서 효과적으로 장기적인 그러한 기업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의 상황에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도 저희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회원사들이 한국은 이제 어떤가요?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실 의무가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오전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집중 투표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맥락에서는 사실 국제 그 해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흔한 관행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업의 지배 구조를 봤을 때 이런 패밀리 일가가 기업의 오너인 그런 기업들이 이 서구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슬레이트 투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이 이 이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런 변화를 저희는 지지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이상 그 임원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그런 고착화된 지배 구조가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제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RX 그 거래소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개선이 있지만 이제 여정의 출발점에 와 있는 것이지 끝지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지침을 받았을 때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자 스튜어드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업의 오너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경영진, 이사회, 또 주주들이 이익이 모두 다 일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경영진과 투자자와의 대화 창구가 열려서 원활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value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우리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 단체입니다. 거기 대표이사시고 아마 내일 그 한국 거래소 KRX랑 또 행사가 있죠. 그래서 그 Anyone wants to come?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뒤에 계신 분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호 구축, entrenchment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30% 지분을 갖고 이제 회사 모든 의사 결정을 전횡하는 우리 이제 일부 패밀리와 이제 거기에 추종하는 이제 경영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집중 투표제라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모든 주주가 공평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은 그 투자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을 모셨는데 요즘 펀드 성과도 너무 좋고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데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와서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늘 패널로 참여한 VIP 자산운용의 최윤철입니다. 저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2019년 설립을 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초창기 멤버들이랑 상법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까 이런 걸 고민을 시작을 그때서부터 했었는데 그때 저희끼리 상법 개정은 한 30년 정도 걸릴 거다. 지금 시작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뿌듯하고 기쁘면서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면서도 이 한국인들의 이 의식 변화와 이 속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창환 대표님이 코스피 5천이 단지 현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싸고 사실 한국 시장이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까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계에서 이제 반발을 할 때 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안 하는 거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주요 근거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로 지배 구조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께서는 이제 외부의 시각이죠. 외부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냉철하고 그리고 감정이 배제된 그런 의견일 수 있는데 자율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동안 이제 주총에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느꼈던 이게 그냥 자발적인 선의에만 기대해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프면서도 좀 핵심적인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가 이게 해외 펀드들 특히 좀 과격한 용어를 써서 해치 펀드 이렇게 투기 세력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투자자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이제 이런 걸 주장하면 저도 이제 투기적 세력 내지는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펀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지금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일방적인 논리로 좀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펀드들은 경영권을 인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투자하기도 되게 바쁘고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이 너무 그 회사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머지 마치 망치를 들면 다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 펀드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단지 이제 이 주식에 투자해서 아이디어가 맞으면은 돈을 벌고 틀리면은 돈을 잃는 이거를 이제 기대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존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법 개정이나 혹은 지금 집중 투표제 이런 것들을 원하냐면은 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맞으면 돈을 벌고 아이디어가 틀리면 돈을 잃는 건데 아이디어가 맞았는데도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게 한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창하 대표님도 뒤통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해서 뒤통수를 맞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저도 30년 투자하면서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 대중들이 좀 너무 그쪽의 의견에 편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중 투표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니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큰데 저희가 작게는 5% 신고가 돼 있는 지분 신고가 돼 있는 것들도 많으면은 13% 14%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희 스스로조차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51%를 가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조차도 이제 그럴진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49%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9%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주총에서 단 한 명의 이사조차 선임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현재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어떤 제왕적인 이사회
최대 주주에 의한 제왕적 이사회를 이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의사결정 기구로 되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사실 롯데렌탈이나 이런 데 이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딱 경영권 지분만 최대 주주의 지분만 시가의 몇 배수를 받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경우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외국처럼 우리도 공개 의무 그 매수 제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 현재의 그 구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만 주고 있으면 혹은 현실적으로는 한 40% 정도만 주고 있으면은 모든 이사를 다 선임할 수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경영권인 거잖아요. 이런 구도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40%만 있으면 60%는 필요가 없어요. 너희 그냥 따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면 내가 이사 다 선임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나머지 지분을 사서 이거를 100%로 가져갈 거는 속된 말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소수 주주들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상법 개정부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의무 공개 매수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된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분명히 현재의 기득권, 제왕적 이사회를 이끄는 소위 제왕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할 것이고 뭐 알게 모르게 또 압박을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기자분들, 기자님들이 보실 때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딱 그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뭐 저희가 이게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컨트롤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거를 비번 풀어서 열어서 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스마트폰 소지자들의 행동 거지와 생각의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환 대표 말대로 집중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독립이사가 들어가서 이사회를 참관하고 주주를 위한 의견을 낸다고 하면 마치 저희가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본다면 함부로 의사결정하거나 함부로 내 맘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이사회 그리고 넓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 기업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이게 너무 싫다. 야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 활동을 하냐. 야 뭐 집중투표제 상법 개정에 내가 이거 회사 만들고 40% 갖고 있는데 내 맘대로도 못하고 이렇게 속생각을 하시는 재계의 그 최대 주주가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가격, 주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격에 모두 사서 비상장 회사가 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 회사 중에서 뭐 지역 건설사들 있잖아요. 거기 뭐 항공사도 인수하고 그리고 이거저거 인수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공정위의 이슈나 아니면 그 법원에 가서 다툴 문제지 외부 주주가 없으면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부 주주가 있다면 상장사라고 한다면은 이런 룰들을 다 지켜야 하고 현재 그 스테파니가 얘기한 현재의 거버넌스 트렌드에 빨리 적응하고 맞춰가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언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집중투표제의 현황과 활성화 필요성에 관해서 이창환 대표님과 그 스테파니 님께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지금 집중투표제를 실제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도입하고 또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주중에서의 그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집중투표제가 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적 근거와 도입 실행 현황, 실무상 난점, 그리고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대응 전략,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 지금 보시는 상법 제382조의 이고요. 보시면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조항은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주총회에 이제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까 봤던 382조의 2에 따라 3%지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 충족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원 정도는 있으셔야 집중투표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창환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집중투표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도입하거나 배제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회사들에 대해서만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셈입니다. 정관으로 실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이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그 이사 선임할 수 있는지 정관을 많이 뒤져보면서 찾아보는데요. 5% 미만입니다. 굉장히 소수고 금융지주회사나 과거 공기업이었던 KT, KTNG 이런 일부의 회사가 도입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장회사 중에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도입도 그렇지만 그럼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도 집중투표를 통해서 이사 선임을 한 회사는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집중투표 청구도 어렵기 때문에 집중투표 방식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제가 아는 사례는 KTNG의 2023년, 24년 주주총회, JB금융지주의 2024년 주주총회, 고려해안의 올해 주주총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투표제가 정관으로 대부분 배제를 하고 있어서 도입이 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3% 룰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3% 룰이 적용돼도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 그러니까 3분의 2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정관으로 도입한 경우에도 집중투표 청구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이상의 지분율 요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또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총 6주 전까지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주총 같은 경우에는 그 6주가 되기 전에 소집 청구를 해버리면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6주의 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41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 주총에서 이사가 1인만 선임된다면 또 집중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주주총회에서만 집중투표 표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표결이 진행된 사례는 굉장히 드문데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이 순간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한 선결 안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정관상 이사의 수의 상한이 9명인데 이사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는 그 사회이사가 1명이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 1명에 추가적으로 사회이사 2명을 선임하는 걸 주주 제안해서 3인 중에 1명, 2인 이런 식으로 그 집중투표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결안건을 상정합니다. 한 명만 뽑는다. 그럼 주주는 3명을 뽑는다. 근데 이 의안에 대해서는 보통 결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50%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집중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그 주주총회에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 또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게 이사의 종류별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분리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 그다음에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를 각각 분리해서 그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한 명이라면은 3명을 두고 집중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한 명씩 분리해서 그 선임을 하게 되면 집중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조를 나누어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조를 나누어서 선임을 하거나 사회이사와 사내이사의 조를 나누어서 선임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여러 정관 변경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시차임 기제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의결권자문서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관으로 개정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사들의 선임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임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시차임 기제를 해서 해당 주총에서 그 다수의 이사가 선임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임시주총회를 기습적으로 소집해서 정관상 이사의 상한을 다 채워버리면 뽑을 이사가 없기 때문에 또 집중투표제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상법 조항의 집중투표제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무상 불명확한 쟁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을 어떻게 될지를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집중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집중투표 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그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에 이사선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정관으로 도입이 안 돼 있는 회사에서 그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주주 제안을 하고 만약에 그 정관안이 통과되면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자.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선임의 건을 분리해서 상정해서 이사 종류별로 집중투표 표결을 할 수 있나. 이 부분도 좀 불명확한 부분인데요. 다수의 학설은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합해서 선임해야 된다는 견해고 실무에서도 통합 선임형 집중투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 또 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사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려는 좀 시도들이 KTNG나 좀 코웨이 사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는 정관안에 대해서는 그럼 3%를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서 좀 예측 가능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